지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명시적 지식은 역사적 사실을 암기한다거나 논리적 추론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역사,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되죠. 한편 암묵적 지식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예체능 과목이나 특히 영어 같은 외국어 과목이 그렇습니다.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젓가락질은 일종의 암묵적 지식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체득된 것이죠. 그런데 젓가락질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에겐 그것은 일단 명시적 지식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고정시켜 젓가락 하나를 받치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나머지 젓가락 하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식의 명시적 지식을 사용해서 젓가락질을 우선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명시적 지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훈련을 한다면 잘못된 암묵적 지식이 형성되어 고치기도 매우 힘듭니다. She is girl? She all girl? They are girl. 암묵적 지식은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가르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암묵적 지식은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 문법을 가르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질을 하듯 프로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하듯 자연스레 영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모국어 수준으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15,000시간이 넘는 엄청난 양의 언어 노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8시간을 들이면 5년이 넘고 최대한 주로 3시간만 잡아도 14년이 걸리는 엄청난 시간. 절대 시간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전치사 to는 기본적으로 목표로의 이동입니다. 시간적인 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차가 나게 됩니다. 원하고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이 의미 안에 투부정사의 쓰임은 대부분 의미가 일치합니다. 어떤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느냐, 희망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기대하고 이 동사 자체가 전부 다 실현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반갑습니다. EBS 대표용법의 김태호입니다. 문법이란 체계를 잘 잡으셔서 앞으로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하실 때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반갑습니다. EBS 대표용법의 김태호입니다. 제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이란 체계를 잘 잡으셔서 앞으로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하실 때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문법의 체계를 잘 같이 한번 저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동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나타날 것인데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와 준동사 이런 이제 타이틀로 어떻게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될지 제가 잘 이렇게 길잡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라는 것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셨거나 이제 앞으로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첫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명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시간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동사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동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 서적을 딱 보시면 동사편으로 시작을 하고 대부분의 문법 서적이 동사편을 아주 길게 많은 양을
다뤄줍니다. 저희 이제 EBS 대표용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동사의 세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강 배워나가기 전에 크게 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첫 시간에 그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라는 것이 이제 뭐 시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조동사란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또 다가가기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법이나 수동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이제 어렵고 자, 뭔가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라는 하나의 단어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니까 앞으로 동사라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역시 뭐 똑같이 동사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측면에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형 동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이름이 조금 이제 생소하기도 하죠. 문법 용어를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막 괴롭힘을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 그게 그리고 해당되는 문법을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또 적극 수용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형 동사인데요. 자, 주어의 수와 인칭, 시제의 제한을 받아서 그 형태가 정해지는 동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 그 다음에 수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그게 이제 수와 인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제,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모습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문장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e likes me라고 하면 he라는 것이 3인칭 주어, 단수 주어죠. 그래서 이 원형 동사 like가 있지요. 그러니까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 그 동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그냥 본인의 모습에 like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가 뭐가 왔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모습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봤을 때 현재 시제일 때 뭐 뒤에 s나 es를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 보시면 he liked me라는 것은 그가 나를 좋아했다라는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라는 시제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 ed가 붙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이 되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오더라도 그 뒤에 또 s나 es를 붙이진 않죠.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오면 s나 es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시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영어에 이제 있는 규칙 중에. 그리고 또 과거형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 동사 원형의 like가 변신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시제. 그래서 동사라는 것이 실제 문장 안에 들어가서 시제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시제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이렇게 오면 모습이 바뀌고 또 과거형이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시제입니다. 그래서 정형 동사.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또 하다 보면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두 개 이상 그러면 이제 정형 동사 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단순하게 정형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이제 여러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정형 동사 구를 이루는 것은 또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데 항상 시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습이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형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살펴보시면 자, 우리말에 좋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얘기할 때 이거를 문장 안에서 실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뭐 말하기나 글쓰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좋아하다라고는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동사, 우리말의 동사인 좋아하다도 정보를 담아내야 됩니다. 시제를 담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죠. 그는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미를 변화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은다, 뭐 는다라고 하면 현재 시제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좋아하다가 좋아한다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시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는 나를 좋아했다. 그럼 마찬가지 어미에다가 뭐 얻다, 이었다 이런 걸 붙이면 우리말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주어의 시제를 나타내고
나타내는 표시의 방법이 약간 언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개념 자체는 동일하게 영어에도 우리말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말의 원형인 좋아하다도 좋아한다나 좋아했다로 바뀌는 것처럼 영어에도 그 시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의 수와 인칭의 일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시제 과거 시를 담아내기 위해서 동사의 모습이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형 동사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좀 어려웠어요. 네, 조금 풀어드리죠. 자, 정형 동사는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근데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정할 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정해진다 이거죠. 쉬운 말로 그냥 변신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리고 형태 그래서 형태가 정해지는 동사다 이거예요. 형태를 정해주는 것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죠. 시제에 따라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어로는 finite verb라고 하는데 finite란 형용사가 한정된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조금 또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만 뭐를 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제한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 모습이 정해진다. 이런 의미로 자 정형 동사 혹은 finite ver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의 문장 안에도 여러 개의 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독립된 절에 시제를 표시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담아내야 할 정보를 담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주어가 동사가 있는 독립된 절에는 정형 동사는 반드시 하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표시하는 것은 항상 한 개. 그 다음에 동사를 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모습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질 거예요. 준동사 편에서. 자, 그래서 이 정형 동사하고는 항상 시제를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에는 정형 동사의 이제 주어와 인칭 수가 항상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3인칭 단수가 나오면 s나 es가 붙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EBS 대표용법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뭐 명령법이랄지 가정법이랄지 그다음에 가정법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뭐 직설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어떤 것들도 전부 다 동사가 정형 동사가 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 동사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형 동사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절의 정형 동사 딱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제 정보를 담는다.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동사로 시제를 표시하는 거로만 사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표용법 교재를 가지고 뭐 라면 받침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배고 자거나 이렇게 책의 본연의 역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언어 활용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역할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된다. 자, 그 사용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문장 들어갔을 때 동사가 어떤 역할 하나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한다고 하는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했던 정형 동사고 두 번째가 비정형 동사입니다. 정형 동사 좀 어려웠지만 정형 동사는 이제 다 이해를 했으니까 비정형 동사는 정형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의 수와 인칭, 시제와 상관없이 모양이 일정합니다. 원형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모양이 일정해요. 그래서 non-finite verb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어의 수와 인칭, 시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를 나타내는 건 딱 정형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뀌긴 합니다만 그것에 제한받아가지고 자기가 뒤에 뭐 es를 붙이거나 과거형에 ed가 붙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비정형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정보 하나 담겨 있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는 문장, 더 정확하게 독립된 절의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연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다른 품사처럼 활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새 옷이 필요해요. 자, 슈퍼맨이 기자로 활동하다가 하늘을 나르고 막 이렇게 악을 물리치려면 슈퍼맨 옷이 필요하잖아요. 배트맨도 마찬가지고 뭐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동사 원래의 모습대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새 옷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한 번 정도 쓱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옷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다가 to를 붙이기도 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뒤에 이렇게 ing를 붙이기도 하고 혹은 과거형으로 ed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형이 아닌 거죠. 분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보면 자, use 앞에 to를 붙입니다. 동사 사용하다는 이제 use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보죠. 그 다음에 use 뒤에 ing나 ed를 붙여요. 그러면 이거는 동사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새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모습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렇게 to use. 이런 걸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sing 뒤에 ing 붙이면 이런 건 뭔지 이름이 두 가지예요. 동명사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 분사란 이제 문법 용어로 또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sed라고 하면 과거 분사. 물론 이제 과거 분사는 또 불규칙으로 이리가 붙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를 띠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세 가지. 그래서 준동사라는 것인데 준동사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동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시제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 주어의 제한을 받고 시제를 나타내야 되고 이런 이제 책임으로부터 좀 이제 자유로운 것이죠. 자,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같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생은 동사이지만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동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들어가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지닌 채로. 이런 것이 준동사이고 그걸 뭐 비정형 동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자,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는 자,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에 뒤에 ing를 붙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사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다 있습니다만 동사를 형용사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에 ing 또는 ed를 붙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정형동사에 우리말 예가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마찬가지 준동사 개념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말로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동사 사용하다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자, 사용하기, 사용할 것, 사용하는 것, 사용했음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실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은 이런 이제 이 어휘를 쓰게 됩니다. 이런 거는 사용하다라는 동사를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활용하기 위한 장치죠. 우리는 철저히 어미를 바꿔서 이렇게 다른 이제 품사로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용할. 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명사를 뭐 수식해주는 그런 형용사처럼 활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용하려고, 사용하면서, 사용했다면 이런 것들은 부사처럼 활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에 있는 준동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동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를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활용하는 예가 있듯 영어에도 그렇게 똑같은 개념의 예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어미를 바꾸지만 영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 앞에 to를 붙이기도 하고 뒤에 ing나 ed를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품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말 이제 영작을 한번 하면서 이해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잠들기 위해 그 책을 사용한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우리말을 잘 보시고 이 문장 안에 동작이나 혹은 상태, 소위 동사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맨 끝에 사용한다가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은다라는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사용한다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잠들기 위해라고 해서 선뜻 딱 보면 동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잠들다라는 내용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동사는 두 개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잠들다. 영어로는 fall asleep이라는 이제 어구를 한번 사용해 보죠.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use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말도 사용한다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문장 안에. 그리고 잠들다는 잠든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는 밤에 잠든다. 그 책을 사용한다. 이러면 하나의 문장으로 묶을 수 있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잠들다라는 우리말의 동사도 잠들기 위해라고 어미를 바꾼 거죠.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사처럼 활용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자, 그래서 매끄럽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영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그는
사용한다. use. 자, 그 다음에 정형동사 시제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왔어요.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s나 es 붙여야 되니까 he uses 이렇게 되고 uses the book. 그 책을 사용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fall asleep이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까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죠. 활용하는 방법은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ed를 붙이는 것. 근데 자, 우리의 완성된 영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uses the book to fall asleep at night. 밤에 잠들려고 책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졸면서 잠을 자거나 막 이런 거죠.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죠. 처음에 shall을 담아내는 정형동사는 딱 하나가 와야 되니까 use가 잘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또 쓰고 싶은데 그 다음에 동사는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그래서 각각의 모습이 바뀌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공부를 했는데 to fall이나 falling 혹은 여기서 일이가 아니라 이제 불규칙 형태로 fallen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to fall하고 falling하고 fallen 중에 왜 to fall을 쓸 것인가가 문제죠. 이걸 기계적으로는 형태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 자, 그러면 각각 to가 붙는 것, 그 다음에 뒤에 ing가 붙는 것, 그 다음에 뒤에 ed가 붙는 것.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해당되는 자리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이 준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아까 예고드린 대로 투부정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예문에 쓰인 것처럼 이 자리에 왜 투가 왔고 이게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뭐고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한번 정의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to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투부정사를 얘기할 때 항상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사 원형. 자, 그 동사 원형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셔서 이게 영어로 뭘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infinitive라는 단어입니다. 투부정사를 한번 살짝이라도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이제 보신 적이 있다면 좀 낯설지 않은 단어이죠. infinitive라는 것이. 그런가요? 낯선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면 되고요. 그렇죠? 저랑 같이 첫 시간에. 자, 그리고 infinitive라는 단어의 우리말의 definition.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한 내용을 잘 보시면 동사 원형과 그 뒤에 부정사라고도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전에. 그래서 같은 개념의 말인데요. 동사 원형과 부정사라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부정사는 일단은 투부정사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좀 익숙한 단어이죠. 그러면 부정사, 투부정사, 부정사 앞에 투가 있으면 투부정사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사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동사 원형은 그냥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원래 모습 그러면 동사 원형인 것 같은데 부정사란 이 어려운 한자어는 무슨 의미일까? 뭐가 부정인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자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안일부 정할청입니다. 제가 가장 이제 이 1강 첫 번째 부분에 정형동사란 조금 낯설고 어려운 그 한자어 문법 용어를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정자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정형동사의 정자죠. 정하다. 그래서 형태가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정이란 말은. 그리고 사는 그냥 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말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방금 20분 전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다시 해보신다고 생각해서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시제를 표시하려면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제한받아서 변신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게 부정사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infinitive는 아주 한자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 부정 접두사 in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근이 finite입니다. 자, 이 단어도 낯설지 않아요. 정형동사가 finite verb이었습니다. 그렇죠. 한정된, 뭐가 제한된. 자, 그런데 그래서 정형이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그 다음에 eve는 그냥 사자와 똑같이 그냥 명사를 맞는 전미사니까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infinitive라는 영어 단어 안에도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란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제를 표시하지 않은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의 동사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이거죠. 주어의 수와 인칭, 시제를 나타내면서 좀 더 단순화시키면 그냥 시제예요.
형태가 바뀌기 전에 깨끗한 원형 그대로의 그냥 동사. 그게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를 이해할 때도 뭐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형태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면 infinitive 앞에 to를 붙이면 다시 말해서 부정사 앞에 to를 붙여서 우리말로 투부정사. 번역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렇죠. 앞에 to는 영어고 뒤에 부정사는 다 한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문법 영어 안에 참 이렇게 한자가 많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속끝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면 또 이해하기가 아주 이렇게 막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o infinitive라고 영어로 쓰고 우리말로는 to 부정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이해하실 때 뭐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습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그게 부정사고 그 앞에 to를 붙인 게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앞에 to가 붙은 거고. 자, 그러면 부정사는 그냥 동사 원형. 형태가 바뀌기 전에 깨끗한 동사 원형이면 앞에 왜 to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to를 붙인 이유와 그 기원.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나중에 정형동사 하나로 시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사를 활용할 때 적재적소의 의미에 맞게 투부정사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to를 붙이기 시작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문장을 하나 보고 같이 살펴보죠. Kate went to the hospital. 아주 쉬운 문장입니다. 케이트가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자, 전치사 to를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러면 Kate와 hospital, Kate라는 사람과 병원이라는 그 목적, 그죠? 예, destination이죠. 목표점. 전치사 to는 기본적으로 목표로의 이동입니다. 화살표가 가듯이 목표로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Kate와 hospital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거기 보면 이제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이 같이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시공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케이트와 하스피tal이라는 떨어진 공간 사이에는 사실 시간도 존재하죠. 시간의 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단순화시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하고 그 다음에 to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목표점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주어하고 명사 이렇게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사 원형 앞에 부정사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간적인 거리의 그 추상적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서 동사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활용하면 여기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행동이 이 동사 행동을 향해서 가는 걸 나타내는 거죠. 물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to가 계속 전치사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치사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투부정사를 붙이기 시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영어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대 영어 시기에는 원형 부정사만 있었대요. 그리고 원형 부정사가 투부정사의 역할까지 다 했었는데 중세 영어 시기로 넘어오면서 원형 부정사의 의미가 조금 이제 축소되고 우리가 이제 to가 없는 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간 전치사가 원래 사용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to의 의미가 추상적인 아까 시간적인 거리의 의미 그것으로 동사 앞에 이렇게 붙으면서 자, 이 원형 부정사 그러니까 to를 붙이지 않는 그 말은 조금 이제 의미가 축소되고 점차 이제 투부정사 의미가 이렇게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영어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차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당연히 정리해 보시면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동작이 to be 그죠?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오면 앞에 서술어로 사용된 동사라는 것은 정형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를 표시하는 동사. 그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보다 그 이후에 시간차가 나서 발생한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이제 확실하게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Kate wants to study medicine 이라는 문장입니다. 역시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겠죠. 케이트가 원해요.
무엇을 원해요? 공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medicine,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wants라는 게 시제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게 기준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정형동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3인칭 단수 s가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현재 시제이죠. 그러니까 현재 Kate라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뒤에 나오는 to study라는 것은 원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의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함을 갖는 거죠. 원하고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자,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to study는 기준 시점, want, C를 표시하는 이 정형동사,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 to에서 와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를 활용할 때 투부정사를 어디에 쓸까? 그 다음에 어떤 동사와 어울릴 땐 투부정사가 또 왜 오는가? 이거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to study. 케이트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의학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가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현재 내가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화자나 주어의 감정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이 의미 안에 투부정사의 쓰임은 대부분 의미가 일치합니다. 약간의 예외는 제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이런 추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 틀 안에서 투부정사는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느냐 혹은 동명사를 취하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 이것들이 굉장히 암기를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want, hope, wish 혹은 intend, plan, decide, choose, promise, expect. 자, 동사를 제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희망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기대하고 이 동사 자체가 전부 다 실현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사 다음에 동사를 다르게 활용하여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려면 의미가 맞아떨어지나요? 그렇죠. 투부정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런 단어들과 어울려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투부정사 자체가 실현되지 않은 미래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2강부터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활용하기,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그 다음에 부사처럼 활용하는 예들도 있는데 이런 예들을 사용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의 위치에 투부정사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앞에 시를 나타내는 동사가 왔을 때 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동명사나 분사가 아니고 그거를 판단하실 때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또 동사 자체 시를 나타내는 정형동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담고 있는 그런 동사하고 같이 덩어리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투부정사가 여러분들이 의미로도 이해가 되고 형태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의사소통에 직접 연관이 되는 쓰임에 있어서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명사처럼 사용하는 투부정사의 쓰임을 처음으로 다루게 될 건데 그때도 오늘 제가 그려드렸던 이 밑그림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용법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자, 동사, 준동사 개념 잘 그려보셨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기원,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좀 세부적으로 투부정사의 쓰임을 같이 2강에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하루 마무리하시고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